저는 법정에서 제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한쪽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지키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 했죠. 제가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하지만 이 싸움의 끝에서 제가 깨달은 건 승패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기초연금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어요. 70살에 법정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을 상대로 말이에요. 집은 되찾았지만 아들은 잃었어요. 기초연금은 다시 못 받게 됐고요. 그저는 법정에서 제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한쪽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지키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 했죠. 제가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하지만 이 싸움의 끝에서 제가 깨달은 건 승패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기초연금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째랑째랑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뻐근하더라고요. 70이 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끙끙거리고, 그래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해요. 이 골목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찬바람이 볼을 스치며 들어왔어요. 10월 말이면 제법 쌀쌀하죠. 손가락 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가게 열쇠를 돌리면서 낡은 알루미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40년 넘게 이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해왔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반이 담긴 소리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맞은편 슈퍼 사장님이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제게는 이런 인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배시시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점심때쯤 되니까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죠. 며칠 전 둘째 딸 미영이가 하던 말이요. 엄마, 기초연금 신청해 보세요. 요즘 70세 넘으면 다 받는데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 받는 게 뭔가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 말이 맞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몸보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구청으로 갔어요. 높은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까 왠지 위축되더라고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고 차가워서 집안의 따뜻한 전구 불빛이 그리웠어요. 복직과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25쯤 되어 보이는 예쁜 공무원 아가씨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작성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아가씨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조그만 집하고 가게 건물 하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평생 쌈짓돈 모아가며 억척스럽게 장만한 게 이제 와서 죄가 된다니.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르신 재산이 기준보다 조금 넘어서. 그 아가씨도 미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자녀분들께 증여하시면 수급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지만.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에 가게 정리하면서도 매달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점점 그 생각이 커졌어요.
아,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더라고요.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매달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큰아들 정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아들 내외가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 순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붉은 립스틱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어요. 아들은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맸어요. 뭔가 중요한 자리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요.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잘할게요. 정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그 따뜻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순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세요. 저희가 모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싶어서요. 평생 혼자 끙끙거리며 아이들 키우고 가게 운영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야 좀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갔어요. 서류 더미 앞에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볼펜을 쥐고 제 이름을 쓰는데 글자가 삐뚤빼뚤해졌어요. 40년 넘게 써온 제 이름인데 이상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정수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한 달 후에 기초연금 통지서가 왔어요. 승인, 매달 32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춤을 출 뻔했어요. 혼자 거실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첫 연금이 들어왔을 때는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진짜 들어와 있더라고요. 손주 민지한테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난 돈이에요? 할머니가 이제 연금쟁이야. 매달 받는 거야. 민지가 우와 하고 소리치며 제게 안겨오는 게 얼마나 예뻤는지 이 맛에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정수가 평소보다 자주 들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왔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더라고요. 처음엔 효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서류였어요. 정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집 주소로 온 게 이상했어요.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순이가 혼자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말할 때마다 눈을 깜빡거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애들이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미영이한테서 급하다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와주세요. 큰오빠 집 앞이에요. 미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소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정순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미영이가 파란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종이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엄마 이거 봐요. 전단지를 받아든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40년간 살던 우리 집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금매, 협의 가능, 이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피처럼 붉은 그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고 해도 목구멍이 모래밭처럼 거칠었어요. 오빠가 우리 집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부동산에서 확인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담벼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차가운 시멘트 벽이 손바닥에 닿는 게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이럴 수가. 내가 평생 살던 집을, 내 이름으로 지은 집을. 미영이가 제 팔을 붙들었어요. 그 아이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서 따져봐요. 이건 너무해요. 정순의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순이가 나왔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남처럼요. 어머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순이야, 이게 뭐야? 우리 집을 왜 팔려고 해? 전단지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순이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웃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이름으로 넘어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순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을 계속했어요. 애초에 어머니가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수가 나왔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고 눈빛이 딱딱했어요. 정수야, 엄마 집을 왜 팔려고 해? 엄마는 어디 살라고? 엄마, 내 이름으로 넘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때 정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치다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엄마도 연금 받아서 좋잖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 생활 있어요. 순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노인정에서 시간 보내시고 연금으로 충분히 사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게 내 가족이라고? 내가 평생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미영이가 못 참겠다는 듯이 나섰어요. 오빠, 정말 너무하잖아. 엄마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 너도 끼어들지 마. 내가 모셔가면 되잖아. 정수가 미영이한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순이가 덧붙였어요. 그러게요, 시동생이 모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난리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제가 짐짝 같은 존재구나. 돈 될 때만 이용하고 이제는 치워버리고 싶은.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미영이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정수가 제 집을 담보로 이미 3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 썼대요. 엄마, 오빠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5억이 넘어요. 미영이 말에 현기증이 났어요. 그럼 내 집값 4억으로는 빚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순이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동네 법무사한테 이미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집으로 빚 정리하고 순이는 깔끔하게 빠질 생각이었구나.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순이가 그렇게 착하게 굴었는지, 왜 정수가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차라리 연금이고 뭐고 재산을 돌려놓을 걸 그랬다고 몇백 번을 후회했어요. 몇십만 원 받겠다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어요. 똑딱똑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 심장 뛰는 소리 같았어요. 아, 정말 내가 바보였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내 평생을 통째로 넘겨준 거구나.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 선생님이 제 사연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르신, 증여 취소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가능성이 낮아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집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요. 소송을 시작했어요. 법원에 가는 날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뺨이 홀쭉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평생 고생해서 겨우 모은 집 한 채를 지키려고 70살에 법정에 서게 되다니. 이런 인생이 어디 있나요? 첫 번째 재판 날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짓눌렀어요. 판사님이 앉은 높은 의자가 너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수와 순이가 저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초라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 자리에. 정순의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증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기초연금 혜택도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봅니다. 제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어요. 증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증여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순의 변호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피고는 총 5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집값이 4억 정도인데 그럼 제 집이 빚잔치에 휘말린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재판에서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제 변호사가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판사님, 이 증여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뭔지 아세요? 증여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증여할 때 법무사가 넣어준 조항이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판사님이 안경을 쓰고 그 조항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 조항이 유효하다면 증여 취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 순간 정수와 순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이가 정수 팔을 잡으며 뭔가 급하게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재판이 마지막이었어요. 판사님이 망치를 들고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증여 계약서상의 철회 조항을 인정하며 부동산의 70%를 원고에게 환원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전부는 아니어도 내 집의 대부분을 되찾은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정수와 순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법정을 나갔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겼지만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집은 되찾았지만 아들은 잃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정수와 순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될 줄이야. 정수가 마지막에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에서 후회 같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집에 혼자 남았을 때의 그 정적이란. 40년 동안 살던 집인데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정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어르신 재산 환원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연금 받으려고 집을 넘겨줬는데 집을 되찾으니까 연금을 못 받게 되다니. 결국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몇십만 원 받겠다고 이런 고생을 할 바에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구청 복지과 직원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공무원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복지과 김미소예요. 미소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어르신,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없지만 다른 복지 서비스가 많아요. 재산이 있어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문화활동 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나라에서도 저 같은 노인을 챙겨주는구나 싶어서요. 미소 씨가 돌아간 후에 거실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연금 받겠다고 집을 내줬다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그 과정에서 가족도 잃었어요.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노년의 진짜 주인은 저라는 걸요.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몇십만 원 받겠다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남한테 넘겨줄 게 아니라는 걸요. 다음 주부터 경로당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신청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건강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어제는 미영이가 왔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정수는 잃었지만 미영이는 있으니까요.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작은 가게도 이 골목도 다 제 삶의 터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알루미늄 문을 열면서 그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소리인데 이제는 다르게 들려요. 내가 지킨 내 공간, 내가 선택한 내 삶의 소리처럼 들려요. 돌이켜보면 참 많이 배웠어요. 70이 넘어서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다 믿을 건 아니라는 것, 작은 돈에 현혹되면 큰 걸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요. 내 집에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지금도 가끔 정수 생각이 나요. 언젠가는 그 아이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삶에 집중하려고 해요. 몇 푼 안 되는 연금보다 내 노년의 주인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